음, 음,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제가 지금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지금 보고서, 제가 이제 챕터별로 해서 보고서를 하고 작성을 하려고 해요. 지난번에, 보안키처럼 해가지고 했던 거 있잖아요. 조별로 나눠서, 1, 2조 나눠서 했던 책처럼. 그래서 제가 관심 있는 분야에 있는 책을, 예, 이 책으로 주제를 잡고 하려고 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오늘 그 첫 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던 분석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물론 이제 이 보고서에서 들어가는 레퍼런스 내용들은 이 책이 주를 내용을 이룰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족한 내용은 이제 다른 분들 블로그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참고해가지고 할 건데, 이번 주는 원준 씨 블로그 보고 좀 참고를 좀 했어요. 이제 이렇게 자세한 방법이 없던 세부적인 내용들은 그쪽에서. 예,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악성 코드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보통 이제 악성 코드가 네트워크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알아내야 될 것들,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우리가 뽑아내야 될 거는 악성 코드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뽑아내야 할 결과물들이 어떤 거냐면은 호스트 기반의 시그니처랑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시그니처인데, 여기서 말하는 호스트 기반의 시그니처와 네트워크 기반의 시그니처는, 호스트 기반 시그니처 같은 경우에는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레시트리 변경값 아니면은 생성되는 파일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의 시그니처는 이 해당 악성 코드가 실행됐을 때 네트워크 사이에서 오가는 패킷들 사이에서 특정 패턴들, 그런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드 분석을 하게 되면서 이 두 가지를 최종적으로 얻어내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주원 씨가 채팅방에 있잖아요. 뭐 어도비 제로데이 어택, 그런 데서도 이제 어도비에 관련돼서 제로데이 어택이 생겨나면 이런 분석을 통해서 최대한 제로데이에서의 방어를 빨리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제 악성 코드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대부분 정적인 방법과 그다음에 동적인 방법을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우리 이제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이런 사이트들, warriors.com 이런 데 가서 이제 특정 의심되는 파일을 업로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리포트를 받게 되잖아요. 아누비스도 있고 그런 식으로 올라간 파일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면 대부분의 거기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서술해주는 내용들은 정적인 악성 코드 분석 기법에 의해서 나왔던 내용들을 사용자가 좀 보기 쉽게, 그 다음에 빠른 결과물을 산출해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제 바이러스 토탈은 대부분 다들 써보셨을 건데요. 바이러스 토탈에서 올라가게 되면은 나오는 레포트들에 관해서 일정 이제 나오는 어떤 폰인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파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건 이 책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악성 코드 분석에 관한 예제인데요. 이걸 한번 계산을 하게 돼서 올리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한 레포트를 보내주게 돼요. 이제, 바이러스 토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적인 분석가가 없는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는 이런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대충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평판 분석이라든지 이 파일에 대한 이제 의심도를 측정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백신 연구기관이나 그런 데 아니면은 솔직히 악성 코드 분석을 정밀하게 하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여기를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다시 분석은 다시 한 번 더 진짜 그 샌드박스에서 나온 결과값을 리턴해 주는 거고요. 이거는 맨 마지막에 최근에 올라왔던 분석 보고서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악성 코드에 대해서 SH256은 다들 아시다시피 이거는
해시값 알고리즘입니다. 어떤 해시 함수 값을 리턴을 해주는데 거기서 사용된 알고리즘이 어떤 건지를 알려주는 거고요. 이거는 해당 파일의 해시값입니다. 해시값은 유니크한 값이라서 대부분 중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얼마 전에 있었던 주원 씨가 어도비에 관련된 취약점 공격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샘플링을 해야 됐었어요. 만약에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쪽 지역은 알지만 그게 이제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악성 코드가 이렇게 막 나왔어요. 어도비 같은 것들이요. 어도비 취약점 관련돼서 피해 사고가 실제로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되는데 이 악성 코드를 분석을 해야 되면은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얘가 진짜 거기에 실제 그쪽에 있었던 공격과 똑같은 파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해시값을 사용하게 돼요. 해시값이라는 건 유니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났던 공격에 대한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 파일이 있다면은 이거와 일치해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똑같은 해시값을 가진다는 것은. 악성 코드들은 이제 파일명이라든지 이런 게 항상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해시값을 통해서 샘플링을 통해서 입수를 하게 됩니다. 악성 코드 분석을 하게 될 때는. 그래서 해시값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탄지 비율이라든지 이런 거는 대부분 바이러스 토탈에 등록된 엔진들에서 이 의심되는 파일이 악성인지 아닌지 진단을 해주는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사들의 엔진에 대한 결과값들을 리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피뷰 우리가 많이 악성 코드 분석할 때 많이 쓰는 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보면은 PID도 있고 PV도 있는데 PV를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결과값들이 있어요. 헤더라든지 P 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값들에 대한 요약들을 바이러스 토탈에서는 이렇게 이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값들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툴들을 사용할 필요도 없이 의심되는 파일이 있으면 바이러스 토탈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는 P-info체에서 링크된 동쪽 링크된 그 DLL 파일들의 함수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된 것들이랑.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릴레이션십은 이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떤 섹션인지. 추가 정보에서는 해시 값들, 그 다음에 파일 타입이라든지 아니면 매직 이터? 이 부분 저도 잘 모르겠네요. 아직은. 나중에 확인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거와 관련된 해시값은 동일하지만 변종된 다른 그때 이거 책에서 제공하는 거라서 대부분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아마 이런 식으로 히스토리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이트에서. 예, 그런 식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 토탈은 보통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정적인 분석을 이렇게 토탈 솔루션처럼 보여주는 사이트가 바이러스 토탈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분석을 하게 되면 아까처럼 제가 보였던 툴을 사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적인 거는 최대한 정적이란 말은 파일을 실행시키지 않고 저희가 파일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뽑아내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서 의심이 가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동적 분석인 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하는 게 샌드박스 기반으로 해서 샌드박스 안에서 프로그램이 실행되었을 때 이제 변동되는 사항들, 그런 식으로 해서 비포 애프터 해서 뭐 레지스트리 추가되거나 하면서 그런 거를 보면서도 동적 분석에서는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악성 코드 분석을 할 때. 그래서 이거는 기법에 관한 거니까 두 가지 정도로 분류된다고 사람들이 보통 말을 하는데, 예,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악성 코드에 대해서는 이제 일반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들이 있는데, 백도어랑 봄넷 다운로더, 정보 유출, 악성 코드, 실행기 루트킷,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게 다 이제 목표가 다른 거죠. 어떤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있다. 상대방에서부터, 시스템으로부터. 그런 종류로 나눠졌다고 봐도 되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합쳐져서 뭐 다르게 이름이 붙여진 것도 있고 해서 이름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방 찾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앞으로 제가 이제 이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게 될 건데, 이번 주에는 발표를 이제 정적인 분석 기법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티바이러스 스캔이라는 거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정적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게, 정적인 분석 기법으로 맨 처음에 사용하는 게 보통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안티바이러스 스캔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여러 가지 바이러스 토탈이라든지 아니면은, 아누비스, 그 다음에, 월레스닷컴, 뭐,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레퍼런스 사이트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알려진 데가. 그런 데 중에서 이제 가장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데가 여기라서 제가 여기 적어놨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은, 예, 뭐, 여기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뭐였더라, 이름이. 이거 주원씨가 알려준 사이트인데 여기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누비스라는 사이트도 있고, 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쪽에서 안티바이러스 스캐닝 하면 아까처럼 간단한 사용자 확인할 수 있는 리포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정적인 분석을 할 때 두 번째로 사용하는 방법이 스캐닝 타임으로 이제 해시, 아까 그 바이러스 토탈 하면서 얘기했던 해시 값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보면 CQ 해시 알고리즘이 보통 SH-N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라 그러고, 주원씨가 저기 적어준 그 채팅창에 있는 사이트가 WR이구나. 네, 정확하게 적어놓을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해시 알고리즘으로 사용되는 게 SH1 해시 알고리즘이랑 그 다음에 MD5 메시지 다이제스트 알고리즘. 각 해시 알고리즘에 대한 방식은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별 문제가 없고, 해시 값들에 대해서는 유니크하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얘기니까 그게. 그래서 MD5 해시, 회사에서 이제 있었던 일인데, 회사 동생한테 이제 어도비에 관련된 해시값 이제 실제로 근무하면서 있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이제 우리 회사에서도 이제 그게 있어요. 뭐 악성 코드에 대해서 대응하는 솔루션, 그런 솔루션들이 국내 업체에서 개발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장비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이크로 트렌드도 있고, 그 다음에 블루코트에서 만드는 장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샌드 시큐리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APT 악성 코드 대응 장비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대부분 이제 전문 분석가가 없는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서 이제 솔루션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에서는 제공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해당 제로데이라든지 그런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수많은 우리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들이라든지 뭐 이런 다운로드, 사용자들이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하면서 받을 수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검색을 하려면은 해시값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 동생이 이제 해시값, MD5라고 그 해시값 찾아서 하라고 했는데, 바이러스 토탈 아까 초기 페이지에 있는 그 맨 앞장, 아까 어떤 거였냐면은, 뭐 우스갯소리긴 한데,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해당 장비, 대응 장비 솔루션에서는 MD5밖에 검색이 안 돼요. 해시 알고리즘이. MD5 해시 알고리즘 검색밖에 안 되는데, 우리 회사 동생은 이걸로 찾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줬는데, 뭐 그런 웃긴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이제, 사용하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해시값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솔루션에서 지원하는 해시값을 찾아서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뭐 해시값이 악성코드 구분을 지을 때 중요한 인자값이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시 알고리즘을 알아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MD5DB라는 그 툴도 있는데, 그 툴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해서 해시 값을 뿌려주기도 합니다. 네, 그런 거는, 네,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번째였죠. 하나, 둘, 정적 분석을 할 때 우리가 파일 실행 안 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방법으로 파일에 대해서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세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 악성 코드로 의심되는 의심 파일을 그 안에 들어있는 스트링 값들을 추출하는 겁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만약에 URL 값이라든지 아니면 IP 정보라든지 이런 게 뽑아내진다면은 그 IP라든지 URL을 검색을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의심되는 파일이 악성 코드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 스트링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이 스트링스인데 스트링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아스키 값이나 아니면 유니코드 값을 포맷을 아스키 값이나 아니면은 유니코드로 지정된 값들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뽑아내는데 이 아스키랑 유니코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은 아스키 같은 경우에는 한 문자를 한 바이트로 사용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문자를 종료한다는 널 문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배드라는 영문이지만 하나의 캐릭터마다 00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 1, 2, 3, 4, 5, 6, 7, 8바이트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말씀한 것처럼 한 문자당 한 바이트를 사용하고 유니코드는 문자당 2바이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링스라는 문자열의 프로그램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정교자가 이 끝을 알려주는 널 정교자에 따르는 세 글자 이상이 연속된 아스키와 유니코드의 문자열을 검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한 이 캐릭터들을 수집해서 우리가 있던 거죠. 화면에 띄워주려거든요. 그래서 주의하실 점은 뭐냐 하면은 스트링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실제로 쓰다 보면은 이제 0x56, 0x50, 0x33, 0x00 이렇게 바이트 문자열을 VP3로 이렇게 리턴으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이쪽에서 리턴 값으로. 근데 이게 실제 문자열일 수도 있고 메모리 주소 있고 그 다음에 뭐 CPU 명령어나 그런 데이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이제 유효한 문자인지 아니면 그냥 메모리에서 사용되는 그냥 바이트인지 그런 거는 이제 사용자의 몫인 거죠. 사용자가 판단을 해서 그 값을 이제 추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문자를 뽑아내서 얻을 수 있는 결과값에 대한 추측은 온전히 사용자의 몫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게 되시면은 화면이 좀 보이시나?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샘플링으로 하나 뽑아 본 건데 이런 식으로 URL로 있게 되면은 이런 게 좀 의미 있는 문자열들이고요. 만약에 의미 없는 문자열들에 대해서는 크게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신경을. 의미 있는 스트링이라는 게 이 해당 툴을 사용하는 거는 그냥 최대한 우리가 의심할 수 있는 정보만 빠르게 캐치하고 지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 패킹과 난독화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악성 코드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은 악성 파일 제작자 같은 경우에는 패킹이라든지 난독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분석할 수 있는 분석가들이 최대한 어렵게 그 다음에 분석할 수 없도록 사용을 하는 기법이 있는데 이런 패킹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막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패킹할 때 보통 UPX라는 압축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뭐 국내에 있는 백신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 UPX라는 압축 형식으로 압축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악성 코드로 분류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악성 코드 가들도 많이 사용을 하긴 하는데 이걸로 이런 식으로 이제 패킹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UPX라든지 이런 걸로 패킹을 하게 되면은, 외부에 있는 이제 원본 실행 파일 악성 코드는 왜 이제 pview라든지 아니면 pinfo 우리가 사용하는 pview 이런 툴이나 아니면은 PID는 패커를 구매하는 거고, pview로 하게 되면은 p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정보들을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원본 실행 파일에서 pview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아까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정보들이라든지, 여기 보시면 파일 헤더 같은 거, 뭐, 컴파일 시간이라든지, 어디에서 만들어졌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다 보이게 되는데, 그런 정보들을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분석가들한테 보여주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킹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래퍼 프로그램을 덮어 쓰게 되면은 이런 정보들이 우리가 아까처럼 보셨던 정보들이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의심되는 파일이 있어요. 의심 가는 파일이 있으면은 첫 번째로 스캐닝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두 번째 했던 것처럼 해시 값도 검색을 해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트링 값을 추출해보고, 네 번째로 이제 만약에 뭐 아무것도 안 나, 스트링을 해도 안 나오고, 그 다음에 해시 값도 뭐 찾을 수가 없다 그러면 이 파일이 어떤 식으로 패킹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패킹된 정보를 알려주는 게 PID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잠시만요. 범준씨 팀뷰어를 알려달라고 하는데 뭐였지? 패킹된 정보를 알려주는 게 PID라는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인하게 되면은 다들 써봤겠지만 한 번 더 보여주는 차원에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추출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PID라는 툴인데요. 이 툴에서 만약에 악성 코드 예제를 보게 되면은 일단 샘플로 두 개를 돌려볼게요. 첫 번째 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비주얼 C++ 에서 별다른 패킹이 안 됐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패킹 됐다면은, 여기서,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이게 했나? 이런 식으로 FSG라는 패커를 사용해서 패킹이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파일에 대한 패킹이 의심이 되면은 PID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PID는 2011년도인가? 그때부터 개발이 중단되어서 더 이상은 이제 다른 버전은 안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래도 이제 많은 패커를 탐지하는 데는 이 툴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런 식으로 악성 코드 제작자들은 패킹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이렇게 파일 포맷, 악성 코드를 분석하게 되면은 P 파일 포맷에 대해서 많이 참조를 하게 되는데요. 파일 포맷을 열어가지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원준 씨가 정리해 놓은 건데요. 저도 이거를 자세히는 다 이해하고 있질 않아가지고 보고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NG라는 거는 이제 흔히들 다들 아시겠지만, 도스 도스에서 이거 명령어를 사용하는 P 구조를 맨 처음 만든 사람 이름의 약자를 따서 앞에 붙어진 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가 소련 사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름도 좀 소렌틱하지 않나요? 그래서
4252로 시작하면은 이게 P 구조로 가지는 파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직 넘버랑 이런 거는 예. 이 첫 번째 섹션이 있는데 이제 악성 코드를 분석하게 되면은 이 첫 번째, 두 번째 섹션보다는 눈여겨 봐야 되는 섹션이 있을 거예요. 이 전체 섹션 중에서 NT 헤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텍스트 데이터 리소스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NT 헤더 부분이랑 시그니처 여기서부터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악성 코드 분석을 하실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저도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P 구조는 따로 리포트를 한번 작성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 원유씨 블로그를 레퍼런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 구조는 어차피 악성 코드를 분석하게 되면은 알고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라도 한 번씩 리포트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일단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P 구조체를 많이 사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링크 라이브러리와 함수에 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링크 라이브러리란 아까 누구지? 두원 씨였죠? 두원 씨가 아까 DLL 인젝션 하면서 설명을 했듯이 뭐 정적인 스태틱 링크랑 그 다음에 런타임 링크, 그 다음에 다이나믹 링크 여러 가지 종류로 이제 프로그램의 여러 라이브러리에 있는 DLL 파일들을 여러 라이브러리에 있는 함수들을 레퍼런스 참조할 수가 있어요. 악성 코드 파일에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악성 코드 제작자들도 이제 어떤 링크를 사용할 건지 결정을 할 건데, 어떤 악성 코드라는 게 파일 크기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작고, 그 다음에 파일 용량이 작고 그런 게 좋기 때문에 정적 링크라든지 또 다른 프로그램들 요즘 트렌드가 다들 안 쓰잖아요. 정적 링크 이런 스태틱 링크는. 왜냐하면 아까 두원 씨도 얘기한 것처럼 어느 문서를 레퍼런스해서 참조하든지 보면은 그 내용은 결론이 그거예요. 프로그램의 크기가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정적 링크는 잘 사용하지를 않는데요. 그 다음에 동적 링크는 그에 반해서 필요할 때만 라이브러리를 참조해서 함수를 불려 들어오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악성 코드 제작자들도 당연히 동적 링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런 동적 링크를 사용할 때 해당 커널에서 불러들이는 임포트 되는 함수들에 대한 정보, 그런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이제 정적 분석 툴로 있는 게 디펜던시 워커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 디펜던시 워커에서 프로그램의 창을 이제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1번에서 있는 영역, 이 영역을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디펜던시 워커가 해당 프로그램에서 링크된 이제 DLL 파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임포트한 함수 리스트들. 그 다음에 3번은 1번에서 이제 이쪽에서 사용한 DLL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리스트들. 얘가 사용할 수 있는 함수 리스트들이고요. 얘는 임포트한 함수 리스트. 이 중에서 어떤 걸 빼앗겠죠? 그래서 보여주는 게 여기에서는 임포트할 수 있는 함수. 예, 그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5번 이쪽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영역 실행될 때 로드하는 뭐 DLL이라든지 이런 버전들에 대한 정보를 에러 메시지나 이런 걸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솔직히 이제 4번, 5번은 이제 아직 책을 보고 있긴 한데 4번, 5번보다는 2번에서 많은 정보를 얻어가는 것 같아요. 2번에 있는 이제 어떤 라이브러리를 땡겨왔냐에 따라서 정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된다면은 이 의심가는 파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2번 섹션에서 나타나는 라이브러리 함수들에 대해서 이제 추출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뭐 create process A 라는 함수를 사용하게 된다면 저 2번 섹션에서 create 잠깐만 왜 이러지?
이런 함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URL 다운로드 이런 함수가 또 다른 게 있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흔히들 이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이제 함수들을 호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파일이 좀 어떤 역할을 어떤 행위를 하는지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게 디펜던시 워커입니다. 예, 다 안 쓸게요. 시간 좀 걸리니까.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펜던시 워커라는 툴을 통해 가지고 해당 의심하는 파일에서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악성 코드를 분석하게 되면은 예, 그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제가 이제 이 문서를 마무리할 때는 예제 파일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다 해서 이 퀘스천에 대한 질문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아직 작성이 안 됐어요. 그 부분 제가 또 작성을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거는 마무리 완료 더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한 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한 번 더 발표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정적인 분석에 관해서 약간 이제 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실제로 정적인 분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리포트를 다시 여기에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 어차피 다음 주는 또 제가 발표한다고 했고 다음 개인 발표 때는 동적인 분석에 그러니까 기초적인 동적인 분석에 관해서 다시 리포터를 작성해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주차는 고급 정적 분석, 그 다음에 5주차는 고급 동적 분석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예. 예, 여기까지 준비가 됐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시면 주원 씨한테 넘길게요.